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누나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던 준호의 목소리가 빗속을 가르며 터져 나왔다. 그 소리에 어머니 정숙이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식탁 위에는 아직 김이 남아있는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윤서의 생일이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우비도 입지 않은 채 별이 보러 잠깐 다녀올게라며 집을 나섰다. 별이는 며칠 전 산길에서 윤서가 발견한 다친 새끼 노루였다. 그날 이후 윤서는 학교가 끝나면 늘 산에 올라갔다. 깨끗한 천으로 다리를 감아주고 손바닥으로 물을 떠먹이며 돌봤다. 그녀의 손길을 기억하는 듯 노루는 언제나 윤서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마치 약속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날따라 비가 너무 세차게 쏟아졌다. 준호는 현관 앞에서 서성였다. 엄마, 나도 가볼까? 정숙은 젖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 비에 어딜 나가. 누나는 곧 들어올 거야. 시간은 흘렀고 시계의 초침 소리만 거실을 채웠다. 밤 9시가 넘자 정숙은 결국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비 냄새가 퍼진 골목, 산길로 이어지는 도로는 물에 잠긴 듯 번들거렸다. 그녀는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쳤다. 윤서야, 어디 있니? 대답 좀 해. 그러나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어디선가 들려온 건 낯선 울음소리였다. 짙은 안개 사이 낮게 길게 이어지는 소리.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그건 분명히 노루의 울음소리였다.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앞에서 물비늘이 흔들리고 그 너머로 잠시 무엇인가가 지나가는 듯했다. 희미한 불빛 속 길 위에 남은 작은 발자국 2줄. 사람의 것이 아닌 내 다리의 흔적이었다. 그날 이후 윤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몇 년 후엔 기록조차 남지 않았다. 하지만 매년 윤서의 생일이 다가오면 그날처럼 새벽 2시가 되면 산 아래 마을 어귀에서 노루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비가 내릴 때만, 그리고 언제나 같은 시간 윤서가 사라진 그 시각에만 들렸다. 비가 내리던 오후였다. 도심의 하늘은 회색으로 가라앉았고 빗방울은 준호의 차창에 조용히 부딪혔다. 와이퍼가 유리 위를 왕복할 때마다 오래된 기억들이 묻어났다. 그가 고향으로 향하는 건 15년 만이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여전히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그 사이 마을은 많이 변했다. 시멘트 도로가 깔리고 작은 슈퍼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섰다. 하지만 산의 윤곽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어릴 적 누나가 사라진 그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차를 세우자 비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준호는 잠시 창문을 내리고 숨을 들이켰다. 젖은 흙 냄새, 풀잎의 향기, 그리고 어딘가 묘하게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는 어린 시절 그날 밤, 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자신을 덮쳤던 바로 그 냄새였다. 집 문을 열자 어머니 정숙이 허리를 굽혀 맞이했다. 세월이 그녀의 등을 구부리고 머리를 휘게 만들었지만 눈빛만큼은 15년 전과 다르지 않았다. 정숙은 아들의 젖은 어깨를 보며 말했다. 비가 오네. 윤서 생일도 다가오는데.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집 안에는 여전히 윤서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책장 위에는 그녀가 쓰던 작은 일기장, 그리고 조개고리가 달린 낡은 운동화 한 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15년이 흘렀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를 매일 닦고 있었다. 그날 밤, 비는 더 굵어졌다. 준호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빗소리가 처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잠을 이루려 해도 어딘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이 닿았다. 바람이 스치는 듯한 소리, 풀잎이 흔들리는 듯한 진동.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을 나서자 산에서 내려오는 길 끝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다. 어릴 적 들었던 그 울음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더 가까웠다.
물에 젖은 신발 밑창이 진흙 위에서 끼익 소리를 냈다. 준호는 천천히 그 소리를 따라 걸었다. 산길의 잡초들이 발목을 스치고 물이 허벅지까지 튀었다. 비는 줄지 않았고 안개는 짙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울음은 도망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다. 길 끝에는 낡은 터널이 있었다. 벽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입구는 반쯤 무너져 있었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입구 앞에 섰다. 손전등을 켜니 흙탕물이 반쯤 고인 바닥 위로 작은 자국들이 이어져 있었다. 노루의 발자국 같았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두근거렸다. 이상했다. 그저 바람이 만든 소리일 수도, 동물이 우는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그 울음에는 어쩐지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발끝으로 터널 안쪽 흙을 밟았다. 빛이 벽을 스치고 지나가며 무언가 반짝였다. 낡은 신발 한 짝이었다. 빗물에 젖어 색이 바랬지만 운동화 끈에는 여전히 조개고리 장식이 달려 있었다. 준호는 그 신발을 바라보며 몸이 굳었다. 바닥에서 비가 고여 반사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눈꺼풀이 떨렸다. 그는 손을 내밀어 신발을 들어 올렸다. 차가운 물이 손끝에서 흘러내렸고 그와 동시에 바깥쪽 산길에서 울음소리가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입구 너머로 빗줄기 사이 한 마리의 노루가 서 있었다. 젖은 몸, 빗방울에 떨리는 눈동자. 노루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산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준호는 가만히 입술을 떼었다. 누나. 그 말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빗소리가 다시 터널 안을 채웠다. 터널 앞에서 비가 잦아든 건 새벽 3시 무렵이었다. 준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젖은 신발을 두 손에 쥐고 있었다. 물에 젖은 운동화 끈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그 안에서 무언가 오래된 온기가 배어나오는 듯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흐려졌다. 배터리가 거의 다 된 모양이었다. 그는 조심스레 신발을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짧게 울린 뒤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숙이 말했다. 준호야, 지금 어딘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준호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엄마, 터널 근처에서 누나 신발을 찾았어. 잠시 정숙의 호흡이 멎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조개골이 달린 운동화야. 누나 거 맞아. 전화기 너머로 정숙의 울음이 섞인 숨소리가 들렸다.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윤서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내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에 남은 신발의 무게가 유난히 무거웠다. 다음 날, 마을 지구대에서 형사 한 명이 찾아왔다. 중년의 형사, 최진수였다. 그는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다. 윤서 실종 사건이라 오래된 건데 가족이 직접 신고하신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엄마가 믿었어요. 누나가 살아있을 거라고. 형사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터널 위치 알려주시죠. 현장 보죠. 산길은 전날보다 더 고요했다. 비가 멎은 후 안개가 깔렸고 숲에서는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졌다. 형사는 장화를 신은 채 터널 안쪽을 비추었다. 벽면에는 이끼가 가득했고 한쪽 벽이 무너져 있었다. 그 아래 물이 고인 진흙 속에서 녹슨 쇠붙이 같은 게 비쳤다. 형사가 장갑을 끼고 흙을 헤쳤다. 거기엔 낡은 금속 파편 몇 조각과 희미하게 변색된 뼈 하나가 드러났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한 발자국 물러섰다.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사람 것 같네요. 바로 국과수 보냅시다. 그 말에 준호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몸 한 어딘가에서 차가운 기운이 밀려올 뿐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형사는 신발과 붕대, 그리고 금속 파편들을 모두 수거했다. 그날 저녁
터널 입구에는 경찰의 출입 금지 테이프가 쳐졌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다. 뼈의 DNA는 윤서의 것과 일치했다. 실종 사건은 미제에서 교통사고 및 시신유기 사건으로 재분류됐다. 그리고 그 금속 파편에 남은 페인트는 15년 전 등록된 차량 중 박기태 회장 소유의 차에서만 쓰이던 특수색과 일치했다. 준호는 경찰서 복도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봤다. 서류 맨 위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피해자 박도윤 당시 22세.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이름은 너무 익숙했다. 어릴 적부터 마을 축제마다 앞자리에 앉던 유지의 아들이었다. 학교 후원금, 지역 장학회, 언제나 그 가족의 이름이 있었다. 형사 최진수가 말했다. 아버지가 지역 유지라 조사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갑시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가 이 산에서 사라진 이유, 이제라도 알아야 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현관 앞에 서서 비에 젖은 신발을 벗었다. 문득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같기도, 멀리서 아이가 우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산 쪽을 바라봤다. 그곳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그 어둠이 자신을 지켜보는 듯했다. 준호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누나, 나 이제 시작할게.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끝이 떨리며 운동화 끈을 매만졌다. 조개골이 장식이 작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그건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온 기억 하나가 다시 깨어나는 듯한 소리였다. 박기태 회장은 마을회관 옆에 있는 커다란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다. 넓은 정원과 벽돌 담장, 그리고 검은색 세단 한 대. 세월이 지나도 그 집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형사 최진수와 준호가 현관 앞에 섰을 때 문을 연 사람은 중년의 남자였다. 짧게 깎은 머리, 단정한 셔츠. 그러나 눈빛엔 묘한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그가 바로 박기태의 아들, 박도윤이었다. 형사가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15년 전 윤서 양 실종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도윤은 잠시 눈을 피했다. 그게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최근에 현장에서 차량 도장 파편이 나왔습니다. 당시 귀하의 차량과 일치하는 색상으로요. 도윤은 미세하게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다. 그 차 벌써 폐차됐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폐차장 기록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날 그 산길을 지나간 적이 있나요? 그때 현관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아, 무슨 일이냐? 은색 지팡이를 짚은 박기태가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가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눈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박기태가 형사와 준호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경찰분들이 무슨 일로 우리 집까지 오셨습니까? 형사가 정중하게 말했다. 15년 전 실종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중입니다. 현장에서 나온 증거가 회장님 댁 차량과 관련이 있어서요. 박기태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가 금세 부드러워졌다. 그건 오해일 겁니다. 오래전 일이라 착오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차는 제 아들이 몰긴 했지만 사고 난 적 없습니다. 준호가 그 말을 끊었다. 그날 산길에서 누나가 사라졌습니다. 그 근처에서 당신 아들 차 흔적이 나왔어요. 정적이 흘렀다. 박기태는 준호를 곱게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약간의 동정과 불쾌함이 뒤섞여 있었다. 윤준호 씨, 그 당시 경찰도 아무것도 못 밝혔습니다. 지금 와서 괜히 우리를 의심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준호의 입술이 떨렸다. 예의요? 15년 동안 가족이 잃은 게 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 말에 도윤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형사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 박기태는 끝까지 담담했다. 이만 돌아가시죠. 경찰 조사엔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단, 확인되지 않은 일로 사람을 몰아가지 마세요. 형사와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 거실에서 낮고 거친 한숨이 터져 나왔다. 집 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다.
박기태는 잔을 들어 술을 따랐다. 투명한 유리잔 속에서 액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잠시 침묵 끝에 박기태가 낮게 말했다. 그날 확실히 끝낸 거 맞지?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말해봐, 도윤아. 내가 그 차 폐차까지 직접 처리했다. 그날 밤 내가 울던 이유 아직도 기억난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그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비가 와서 앞이 안 보였고 무언가 뛰어나와서 차를 멈췄을 땐 이미 늦었어요. 박기태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그건 변명이야.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조용했던 거다. 이제 와서 다 말하면 우리 이름이, 이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끝에서 피가 맺혔다. 하지만 그 아이 어머니가 아직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도 그날 이후 매일 그 얼굴이 떠올라요. 박기태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건 내 죄책감일 뿐이다. 진실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다. 그 말이 끝나자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몸을 기댔다. 바깥에서 빗방울이 다시 창문을 때렸다. 그 소리가 묘하게 터널 안에서 들렸던 물소리와 닮아 있었다. 다음 날 경찰은 공식적으로 박도윤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고 어머니 정숙은 교회 앞에서 손에 묵주를 쥔 채 기도했다. 준호는 형사와 함께 조사실 문 앞에 앉아 있었다. 형사가 낮게 물었다. 준호 씨, 확신 있습니까?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보다 기억이요. 그날 산이 울었어요. 누나 대신 그 산이 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그날 밤, 박도윤은 결국 경찰서 문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어깨 위로 비가 내렸다. 마치 누군가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듯한 끝나지 않은 비였다. 박도윤은 조사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미세한 땀방울을 드러냈다. 벽식의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정적이 한 칸씩 늘어났다. 형사 최진수가 종이컵에 물을 따르며 말했다. 박도윤 씨, 그날 산길을 지나간 건 맞죠?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비가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였어요. 무언가 뛰어나와서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미끄러졌고 그 뒤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무언가라면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빛에 반사된 그림자였어요. 작은 무언가가 튀어나오길래 피하려고 했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을대가 천천히 움직였다. 손끝이 조용히 떨렸다. 형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겼다. 그날 밤, 당신 차는 도로 한가운데서 5분간 멈춰 있었습니다. GPS 기록상으로요. 그 사이 뭘 했습니까? 도윤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확인하려고 내려서 봤어요. 그런데 이미 그는 고개를 감췄다. 형사는 더 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형사팀은 오래된 폐차장을 찾았다. 박기태의 차량이 15년 전 폐차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관리인의 기억은 달랐다. 그 차요? 완전 폐차까진 안 갔어요. 부품 몇 개만 분리하고 나머진 창고에 뒀죠. 녹슨 창고 문이 열리자 먼지 냄새와 함께 낡은 금속 덩어리들이 쌓여 있었다. 형사는 랜턴을 비추며 말했다. 여기 블랙박스 있네요. 이 시절 모델이면 메모리만 복구하면 될 겁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기기를 봉투에 넣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기계 안에 담긴 것이 단순한 소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모두 느꼈다. 며칠 후, 국과수 감식실. 모니터에는 흐릿한 파형이 깜빡이고 있었다. 기술자가 헤드폰을 끼고 고개를 들었다. 파일 하나 복구됐습니다. 길이 17초. 형사와 준호가 동시에 숨을 삼켰다. 음성이 재생됐다. 비 내리는 소리, 엔진 소음, 그리고 갑작스러운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 그 뒤, 여성의 짧은 비명과 함께 낮고 길게 이어지는 울음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울음은 분명 노루의 소리였다. 하지만 어딘가 사람의 흐느낌과 닮아 있었다. 기술자가 조심스레 말했다. 노루 맞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네요. 마치 사람 목소리처럼 끊겨요. 지금 산에서 채집한 소리랑 주파수 비교해 보겠습니다. 형사는 화면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며칠 뒤 준호는 경찰서로 불려갔다. 형사는 서류를 내밀었다. 노루 울음. 지금 터널 앞에서 녹음된 소리랑 완벽히 일치합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같은 패턴이에요. 그날 울던 그 노루. 아직 그 근처에 있습니다. 준호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그날 사고도 그 노루 때문이었다는 거죠? 형사가 대답했다. 맞아요. 근데 윤서 양이 왜 그 노루를 안고 있었는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작게 말했다. 누나가 그 아이를 구하러 간 거예요. 그날도 비가 왔으니까. 다쳤던 노루를 보러 간 거예요.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도윤은 방금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모든 걸 대신하려 합니다. 그날 밤, 준호는 터널 입구에 섰다. 출입 금지선 너머로 경찰의 손전등 불빛이 오갔다. 바람이 지나가고 산이 다시 고요해졌다. 그때였다. 짧고 낮은 울음이 들려왔다. 비도 안 오는 밤이었는데 그 울음은 터널 안쪽에서부터 번져나왔다. 준호는 손에 쥔 신발을 꼭 움켜쥐었다. 신발끈에 매달린 조개고리가 작은 소리를 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누나 아직도 거기 있구나. 밤이 깊었다. 박기태의 집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벽난로 위의 시계 초침은 여전히 또렷하게 소리를 냈다. 지팡이 끝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 속을 채웠다. 박기태는 술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도윤은 식탁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반쯤 비추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무너져 있었다. 그날 경찰서에서 들은 녹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17초의 소리 비명, 울음, 그리고 침묵. 박기태가 입을 열었다. 내가 다 막아놨다. 너한테 연락 올 일은 없을 거다. 이제 입 다물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라.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피로가 있었다. 아버지,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끝났다. 세상이 다 잊었다. 넌 실수 하나 했을 뿐이다. 사람 누구나 그런 날 있다. 도윤은 손을 움켜쥐었다. 실수요? 그게 실수라면 그 아이는 뭐가 되죠? 그 여고생은, 그 가족은요? 멍청한 소리 하지 마라. 그걸 기억한다고 누가 상을 주냐?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술 냄새가 짙은 공기 사이로 그의 숨소리가 섞였다. 아버지는 늘 이름을 지키려 했죠. 박기태라는 이름, 회사, 체면. 근데 그 이름 밑에서 누가 죽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박기태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내가 지켜온 건 가문이다. 우린 이런 일로 무너지면 안 돼. 그게 바로 무너진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숨기고 그걸 죄책감도 없이 덮는 게 그게 무너진 겁니다. 박기태는 지팡이를 들어 식탁 위를 내리쳤다. 잔이 깨지고 술이 바닥에 흘러내렸다. 입 다물어라, 도윤아. 아버지가 얼마나 널 위해 움직였는지 알아? 내가 울면서 내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아버지, 무섭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 뒤집었었어. 그게 내 죄야.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그럼 이제 그 죗값을 받으세요. 아버지 혼자만의 죄가 아니잖아요. 우린 둘 다 그날 이후 사람처럼 못 살았어요. 박기태는 얼굴을 가리고 낮게 신음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 밖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리며 그림자처럼 벽을 타고 내려왔다. 한참의 침묵 뒤 박기태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모를 거다, 도윤아.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건 모두를 삼킨다. 너도, 나도, 그 가족도. 그래서 덮은 거야. 누군가는 죄를 짊어져야 하니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비겁함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바깥에서 짧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창밖, 비 내리는 정원 끝에서 어렴풋이 무언가가 움직였다. 노루였다. 젖은 잔디 위에서 천천히 걸음을 멈춘 노루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 눈빛은 조용했지만 묘하게 인간의 눈처럼 흔들렸다. 박기태의 손이 멈췄다. 잔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졌다. 그 순간 도윤은 낮게 말했다. 그 아이가 아직도 우리를 보고 있네요. 박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앉은 채 부서진 유리 조각 위로 떨어지는 술방울을 바라봤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피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형사 최진수는 체포영장을 들고 박기태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 앞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안에 계세요. 이제 끝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박기태는 현관에 앉아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찢어진 신문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15년 전 미제 사건, 새로운 증거로 재수사 착수. 그 제목 아래 윤서의 사진이 작게 실려 있었다. 박기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도윤아, 내가 옳다. 하지만 옳음이 언제나 평화를 주진 않더라.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형사가 수갑을 채우자 철제 소리가 짧게 울렸다. 밖에서는 비가 그쳤다. 맑은 하늘 아래 노루 한 마리가 천천히 숲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경찰서 복도는 이른 새벽부터 축축한 공기에 잠겨 있었다. 형광등 불빛은 희미했고 커피 자판기 옆 쓰레기통에는 종이컵이 쌓여 있었다. 준호는 긴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다. 창문 밖으로 비가 다시 흩날리고 있었다. 철문이 열리며 형사 최진수가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준호 씨, 박도윤 씨가 면담을 원합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보겠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자 낮은 조명이 드리운 방 안에 도윤이 앉아 있었다. 수의 위로 손을 모은 채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15년 전 마을 잔치 때 웃던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다. 기름진 머리, 퀭한 눈, 그리고 말라버린 손끝. 형사가 자리를 비키자 두 사람 사이엔 오직 묵묵한 공기만 남았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그랬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작게 웃었다. 아직도 그 말로 시작하네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합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은 15년 동안 그 산을 매일 올랐어요. 엄마는 아직도 누나 생일날 밥상 2개 차립니다. 그게 다 실수였다고요? 도윤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실수였습니다. 그날은 정말 앞이 안 보였어요. 비가 너무 세게 와서 작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어요. 난 노루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품에 무언가를 안고 있었어요. 준호의 숨이 막혔다. 품에 뭐요? 새끼 노루였어요. 다리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충돌 소리가 났고 차가 멈췄어요. 밖으로 나갔을 때 이미 늦었더군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난 그 아이를 안아봤어요. 숨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 품 속에 있던 노루가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덜덜 떨리면서 준호는 두 손을 꼭 쥐었다. 의자 밑에서 신발이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그럼 왜 그걸 묻었습니까? 도윤이 눈을 감았다. 겁이 났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해라. 그 아이는 잊혀질 거다. 그 말을 믿었어요. 그게 나를 살릴 줄 알았는데 그게 날 죽였네요. 조사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이 흔들렸다. 비 냄새가 은은히 배어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누나가 그 노루를 구했어요. 그날도, 그 전날도 그 노루를 보러 간다고 했어요. 당신은 그 노루를 피하다가 누나를 쳤고, 누나는 그 노루를 품에 안은 채 죽었죠. 그게 진실이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그날 이후 밤마다 그 울음이 들렸어요. 터널 앞에서, 내 꿈속에서, 내가 죽인 것도 내가 살린 것도 아닌 그 울음이. 준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이제 그 울음은 멈출 겁니다. 당신이 한 말을 다 기록했으니까.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를 다시 보면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 노루에게도. 그 말을 마지막으로 형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시간 끝났습니다. 준호는 복도로 나왔다. 형광등 아래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주머니 속에는 누나의 신발끈에 달린 조개고리 장식이 있었다. 그걸 꺼내 손에 쥐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쳤다. 비는 완전히 그쳤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산등성이 위로 노루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작은 그림자가 산길을 넘어 사라질 때까지 준호는 눈을 떼지 않았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마을 전체가 붉게 물들었고 논두렁 사이로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준호는 느린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고개를 숙이고 바람이 불 때마다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집 문을 여니 어머니 정숙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앨범과 누나의 사진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 윤서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고요했다.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비로소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엄마, 다 끝났어요. 정숙은 눈을 들었다. 끝났다니 무슨 말이야? 준호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비닐에 쌓인 신발 한 짝을 꺼냈다. 빗물에 바랜 운동화, 그리고 그 끈에 달린 조개고리. 정숙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녀는 그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손끝이 신발을 스칠 때 작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이걸 내 누나가 신고 나갔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누나 산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비 오는 날 차에 치였어요. 가해자는 잡혔어요. 정숙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말 대신 얕은 숨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무릎 위에 신발을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봤다. 빛이 저물어가는 거실에서 그 신발만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한참 뒤 정숙이 낮게 물었다. 윤서 많이 아팠을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옆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손등을 감쌌다.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엄마, 누나가 마지막까지 안고 있던 게 있었어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다. 뭔데? 새끼 노루요. 누나가 그날도 그 아이를 보러 갔다가 그걸 아는 채로. 그 말이 끝나자 정숙은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눈물이 손 사이로 흘러내렸고 무릎 위에 신발이 젖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잠시 후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 아이는 참 착했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텐데. 윤서는 늘 멈춰섰어. 넘어진 새도 주워오고 길 잃은 강아지도 데려왔어. 그런 아이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난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네. 그 노루가 대신 울어줬구나. 준호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창밖에서는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늘이 어둠으로 덮여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윤서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의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마치 오늘을 기다린 것처럼 따뜻했다. 정숙이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이제 그만 와라, 윤서야. 엄마는 다 들었어.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눈을 감은 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의 눈가에도 뜨거운 물기가 맺혔다. 집 안에 흐르는 공기가 천천히 식어갔다. 그 순간 멀리 산 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짧은 울음소리가 스쳐갔다. 그 소리는 슬프지도 무섭지도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이제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새벽 안개가 산을 감쌌다. 비가 그친 지 며칠째였지만 땅은 여전히 축축했다. 준호는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산길을 올랐다. 터널 입구로 가는 길. 잡초 사이로 물방울이 맺히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빛을 흩뿌렸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밑의 흙이 눅눅하게 발자국을 삼켰다. 터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벽에 덮인 이끼는 더 짙어졌고 입구엔 경찰의 노란 테이프가 바람에 흔들렸다. 준호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하얀 천에 쌓인 운동화 한 짝이 들려 있었다. 그가 무릎을 꿇자 흙냄새가 코끝을 파고들었다. 그는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고 느리게, 마치 누군가를 깨울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빛이 그의 손등을 비추었다. 준호는 운동화를 흙 속에 조용히 눕혔다. 그리고 신발끈에 달린 조개고리를 손끝으로 쓸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누나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준호야, 이거 봐. 예쁘지? 윤서가 운동화 끈에 고리를 달며 웃던 그날.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었다.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참았다. 이제 정말 잘 가.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흙을 덮으며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눈을 감자 세상이 고요해졌다.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 먼 데서 새가 우는 소리, 그리고 아주 낮게 들려오는 익숙한 울음소리 하나.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터널 입구 쪽, 안개 사이에 한 마리 노루가 서 있었다. 젖은 갈색 털, 빛을 머금은 눈동자. 노루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섰다. 노루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동작이 마치 인사처럼 보였다. 그 순간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낮게 말했다. 고마워. 그동안 지켜줘서. 노루가 고개를 들었다. 바람이 불자 나무잎이 흩날렸다. 햇빛이 짙은 안개를 찢으며 터널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빛 속에서 노루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다. 그리고 잠시 뒤 울음소리도 발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눈앞의 터널은 조용했고 공기에는 풀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아주 옅은 비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누나, 이제 그만 울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불고 산이 낮게 숨 쉬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붙들고 있던 기억을 이제야 놓아주는 것처럼. 산이 조용히 잠들었다. 경찰서 안은 흐린 아침빛에 잠겨 있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창문 밖 나무들이 젖은 잎을 떨구고 있었다. 복도에는 커피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그 냄새 속에서 철문이 짧게 삐걱였다. 박기태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이,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그 앞에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박도윤이 앉아 있었다. 수의 위로 희미한 햇빛이 닿았다. 아버지와 아들, 15년간 숨겨온 죄가 이제 둘만의 공간에 남았다. 형사들이 문을 닫자 방 안은 고요했다. 박기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윤아, 나는 내가 무너질까봐 너무 무서웠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무너진 건 저예요. 아버진 단지 그걸 덮었을 뿐이죠. 박기태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도 잘못했다. 그날 내 얼굴을 보는데 내가 널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그 아이 가족 생각을 못했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아버지, 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누군가의 울음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그게 벌이죠. 그 울음이 제 귀에서 아직도 안 사라졌어요. 박기태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내가 죗값을 다 받겠다. 도윤이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아버지. 이건 둘 다 받아야 해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박기태의 눈가가 흔들렸다. 잠시 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그래. 끝까지 같이 가자, 도윤아. 형사가 문을 열었고 그들은 나란히 일어섰다. 아버지가 먼저 걸었고 아들은 뒤따랐다.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복도 끝에서 준호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엔 분노도 원망도 남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시선이었다. 그가 천천히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박도윤 씨. 도윤이 걸음을 멈췄다. 준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누나가 마지막으로 안고 있던 노루. 그 아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 노루가 매년 터널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게 당신 죄책감이 아니라 그 아이의 기억이었을지도 몰라요. 도윤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럼 그 아이는 이제 울지 않겠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그럴 겁니다. 그 말에 도윤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프면서도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형사가 그를 이끌고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흩날렸다. 모든 게 멈춘 듯 고요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조개고리를 꺼냈다. 손바닥 위에서 작은 장식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걸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누나, 이제 정말 끝났어. 이제 그만 쉬어. 그 순간 창문 너머로 한 줄기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리며 빛이 방 안을 환하게 덮었다. 준호의 눈에 잠시 눈물이 고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저 빛과 바람, 그리고 조용한 평화만이 남았다. 봄이 왔다. 산에는 새싹이 돋고 개울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터널 앞에 남아있던 출입금지선도 사라졌다. 누군가 정성껏 쓸어놓은 듯 길이 단정했다. 준호는 그 길을 천천히 걸었다.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땅은 부드럽게 녹아 있었다.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낮게 하지만 분명하게 흙의 냄새가 올라왔다. 터널 앞에는 여전히 작은 돌무더기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 누나의 운동화 한 짝이 묻혀 있었다. 준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바닥을 흙 위에 올리자 살짝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햇살이 그의 어깨를 덮고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누나, 이제 정말 편히 자요. 엄마도, 나도 괜찮아요. 그 말과 함께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바람의 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새가 날아올랐고 나무잎이 바스락거렸다. 하지만 더 이상 울음소리는 없었다. 산은 조용히 숨 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 정숙이 마당 의자에 앉아 있었다. 햇살에 눈이 부셨는지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준호가 다가가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다녀왔니? 네, 다녀왔어요.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윤서가 쓰던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페이지 사이엔 말린 들꽃 한 송이가 끼워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야. 읽어봐. 준호는 천천히 종이를 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별이를 만났다. 이젠 도망가지 않는다. 살아있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대.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준호의 눈가가 젖었다. 글씨는 삐져나갔지만 그 안에는 어린 마음의 진심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윤서가 별이와 함께 있겠지. 이제 산이 울지 않겠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새벽이 오겠죠. 그 말에 어머니가 웃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추며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 웃음은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피어난 봄꽃 같았다. 그날 새벽, 준호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고 멀리 산이 하얀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산도, 새도, 노루도 이젠 모두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알았다. 누나는 사라진 게 아니라 그들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죄는 언젠가 드러나지만 그보다 오래 남는 것은 기억입니다. 누군가의 선의와 희생은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으며 진실은 결국 사람의 손이 아닌 삶 그 자체가 밝혀줍니다. 숨기려 한 자는 고통으로, 지키려 한 자는 기다림으로 그 값을 치릅니다. 당신이라면 누군가의 죄를 대신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이 고통이라도 세상에 드러내시겠습니까? 때로는 용서보다 진실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 기억이 슬픔이든 사랑이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죠. 당신이 잃은 사람도 언젠가 같은 하늘 아래에서 미소 지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울렸다면 당신의 기억에도 작은 별이를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다음 새벽에도 우리 함께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